안녕하십니까. 바이브레이션 어널리시스 앤 머신 헬스 모니터링, 한글로 하면 이제 진동 진단과 기계 건강 모니터링인데, 이 설비 상태 모니터링과 설비 진단 진동 이론에 대해서 ISO 18436-2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드리게 될 KTM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수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설비 진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메커니즘을 담아 놓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번 이제 사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 같으면 지금 상태를 얘기해요. 예전 같았으면은 어떤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9시 뉴스에 뭐 어떤 사항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월성 원전 1호기가 갑자기 멎었다, 무슨 비상 신호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면 그 한가운데 우리한테 발표가 되지 않는 어떤 신호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이 높아서 기계를 세웁니다. 진동이 높으면 왜 나쁘냐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도 해준 분이 있으세요. 진동이 높으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발산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회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아픈 부분을 기계가 우리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기타 등등이 이제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검사하듯이 관리하듯이 기계들도 이미 그렇게 검사 기술이 다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 사람의 청진기는 진동에 비교할 수 있고요. 설비 이제 기계를 설비라고 합니다. 피 검사를 윤활유 검사에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열화상 검사, 이런 골밀도 검사, 두께 검사, 청력 검사, 소음 분석,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각 검사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기술들이. 이것이 최근에 생긴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한 30년 전쯤에 이미 다 만들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모니터링하고 진단 부분, 또 진동 분석하는 부분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쪽 아시아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한참 걸렸지만, 미국에서 이미 정돈이 끝난 분야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하여튼 설비 진단하고 PDM, 여기서 말하는 PDM은 예지 보전이라고 합니다. Predictive Maintenance의 약자인데요. Predictive는 이제 뭔가 이제 예측하다, 또 예상하다 해서 일기예보를 얘기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컨설팅 용어죠. 이 설비 진단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산업을 보면 이제 주로 장치 산업이라고 불리는 리파이너리, 케미컬 부분, 시멘트, 파워플랜트, 이 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페이퍼까지요. 공정이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이 수많은 기계들 중에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전체 공정이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설비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멋지 않아야 되냐, 계속 가동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계를 사람처럼 생명이 멋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2의 생산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돼서 그쪽 팀이 항상 있습니다. 공팀, 기계팀, 릴라이빌리티 팀, 설비 보전 팀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거. 그쪽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설비 진단 기술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 산업들뿐만에 국한된 그 기술들이 이제 그쪽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자하고 중공업,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ISO 18436을 특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진동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설명드리는데, 각 부분에 이제 18436-2가 바로 진동 분석입니다. 뭐 여기 윤활자도 있고 음향 방출도 있고 서모그래피, 이런 부분들이 각각 그 기술하고 자격증,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국내에는 여기 이제 영역 1, 2, 3, 4, 영어로 카테고리 1, 2, 3, 4 얘기하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내는 한국설비진단 자격인증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훈련 기관들을 인정해 주는데 훈련 기관들은 각 범위별로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진동은 이제 네 군데네요. 이렇게 있고 하위 자격증을 따야 상위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영역포가 더 높고 어렵습니다. 국내에 이제 처음 설립했을 때 이 난이도는 주로 이제 이제 영역 1은 이제 전문대졸, 그다음에 영역 2는 학위, 학사학위, 영역 2는 마스터 과정, 영역 4 과정은 이제 박사 준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영역 2는 국내에 이제 영역 2, 3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지금 자격자가 있고요. 영역 4는 2명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강의에 들어오고도 계신데 자격증도 따고 계시고 있는데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간혹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 시간을 채우고 자격증도 시험 보고 가져가고 계십니다. 아직은 쉽지 않지만 아직은 어렵지 않지만 좀 있으면 아마 어렵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 아까 PD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컨설팅의 그 약자입니다. Predictive Maintenance. 그중에 사후 보전이 예방 보전, 예지 보전, 선행 보전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 약자들을 잘 살펴보면 사후 보전은 이제 기계가 고장 나면 고치는 과정이었고요. 예방 보전은 이제 미국에서 부르는 PM은 고장 나기 전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렇게 우리를 이제 미리 정비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 예지 보전은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이제 뭐 2년에 한 번 뭐 150만 킬로 가동 조건에 들어서 한 번 고치자 이런 개념은 예방 보전이 아니고 상태를 보고 고쳐보자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PDM의 약자입니다. 저기 이제 왼쪽 가운데 그림을 보면 PH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이고요. 얘는 그 고장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있던 개념이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분석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언제 고장 날지를 어떻게 고장 날지를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비 진단 측정 기술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각 특징별로 분야가 따로 있는데 초음파는 예를 들어서 고장률이 이제 처음 고장 날 때 초음파가 먼저 감지를 한다거나 여러 상은 거의 이제 파손되기 직전에 뭐 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관찰한다거나 해서 이런 각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진동은 그리고 분석하기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어떤 신호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부분 뭔가 느낌은 오는데 뭐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허준이 우리 손목만 만져보고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듯이 이 진동이 그런 의미라고 보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진동이 또 평가하고 모니터링에 편하다는 이유가 편한 것은 아니죠. 근데 잘 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런 평가 제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IS 10816 또는 IS 7919 등을 통해서 최근에 정립된 것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강지지 AB1군 이렇게 써있는 부분을 2.3이라고 써있죠. 단위는 mm/s RMS. 2.3mm/s RMS가 넘는 이런 기계는 B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B등급, C등급, D등급은 뭐 D등급으로 갈수록 지금 당장 수리해야 되는 것, A등급은 이제 신규 기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놔서 지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평가 기준을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넣으면 자동 진단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평가 지표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크라이테리아가요. 진동 이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모니터링에 탑재를 하는데 이 진동 이론은 사실 뭐 한 5일 동안 레벨 1 과정이 5일 동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과정이 또 5일 동안 4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잠시 알아보는 걸로 하죠. 진동의 필수 3요소는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질량이 있어야 되고요. 걔를 잡아주는 강성 K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프링인 K가 있는 상태에서 M을 잡아 당겨 줬다가 아니면 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손을 담당하는 F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야 진동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진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동이 필수 3요소라 하면 힘, 질량, 강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에 탑재를 해주기 위한 이런 메커니즘을 하다가 진동을 들어가다 보면 진동이 이제 온도처럼 이제 어떤 높다 낮다만을 측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슬슬 알기 시작하는데,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시간 파형이라고 부르는 파형이 바로 진동이죠. 엄청나게 많이 튀고 나는데 이 상태만 가지고 이게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FFT라는 기법을 통해서 주파수 선도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른손가락이 아픈지 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픈지 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기계의 병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 예전에 이제 연륜이 많이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명장 이런 분들이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시간 파형만 보고 진단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카센터에 이제 언덕에 쭉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차를 몰고 딱 들어오시면 부르릉 진동 소음 소리만 듣고서, 야 김구나, 저 차 이제 본네트 열고 펜벨트 2번 갈아라 라고 지시를 해줄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장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게 이미 30년 전에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을 했고 계측기에다 모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한 기술을 정립을 다 해놨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자동 진단 기능까지도 돼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짐작을 대충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진동은 어디가 아픈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FFT라고 부릅니다. 주파수로 바꿀 수 있는. 이 주파수로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보면 진동 영역은 거의 나와 있지도 않죠. 진동은 불과해야 1000Hz?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이제 평상시에 하는 진동은 한 5000Hz 이내에 불과한데, 소음은 한 20,000Hz까지 보통 보고요. 왼쪽에 제일 나와 있는 게 일단 메가가 넘네요. 그죠? 이제 FM, AM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파죠. 우리 이제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올라가면 테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열화상, 자외선, 가시광선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 엑스레이하고 감마까지 펼쳐가서 빛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반복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장인데, 파동이죠, 파동. 근데 진동은 저 아래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동을 측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나머지는 사진을 찍듯이 찍어버리면 되는데, 진동은 그 근본 로 데이터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을 직접 모두 잡는 관계로 더 어렵습니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위쪽으로 갈수록 그걸 샘플링해서 어떤 대표값만 잡거든요. 진동은 그거를 모두 잡습니다. 그래서 진동 데이터가 큰 겁니다. 일단 진동은 이렇게 서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왕복 운동인데요. 주파수라는 개념은 어떤 사이클을 한번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주기라고 해서 T이고, 그 T분의 1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헤르츠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타내고요. 해석하면 초당 반복 횟수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위측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화면이고요. 밑에 있는 웨이브폼 시간 파형을 FFT 분석해서 주파수 선도로 맞추면 그 위에 바로 스펙트럼이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간 파형을 바로 주파수로 위에 있는 화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을 보면 밑에는 이제 이제 정연파가 있는 시간 파형인데, 위에 보면 뾰족하게 뭐가 선분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게 주파수선이고, 이런 올라와 있는 주파수의 패턴에 따라서 기계의 병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폭
크기를 재는 것도 알아야 되죠. 회전축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어떤 회전축에 우리가 어떤 떡을 하나 붙였다고 보죠. 뭐 용접 팁을 해서 붙였다고 해도 되고 자석을 어느 걸 붙였다고 해도 되죠. 그거가 붙으면 붙지 않기 전보다 진동이 커질 겁니다. 떡을 한 군데다 붙여놨으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훅훅 하면서 한 번 이벤트가 발생되고 그것을 한 회전할 때 한 번 발생한다 해서 1X라고 부릅니다. 이 X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더라고 부르고 이거를 설명해 준 책이 별로 없어요. 이 강의라든가 구전을 통해서 1X, 1X, 2X, 3X 이렇게 부르지 1X는 회전수의 X라고 X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터닝 스피드의 몇 배냐는 개념입니다. 요걸 비교를 하면 이제 어떤 기어 이빨에 만약에 44개짜리가 있다 라고 하면 한 번 회전할 때 44번 투사사사삭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그게 진동으로 나올 수 있고 소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0번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4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0X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이빨이 100개 있으면 한 번 회전할 때 100번 이벤트가 발생된다는 뜻이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차수 분석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X가 2X가 3X가 이런 개념으로 분석을 하면 바로 기계의 건강 상태를 병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계 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언밸런스라고 있고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질량 불평이 아까 떡 하나 붙여놨다는 개념이죠. 실제로 떡이 붙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설탕 공장에서 설탕의 이 떡지들이 한번 떨어지면 반대쪽에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언밸런스죠. 뭐 전기적인 일렉트릭 폴트, 그 다음에 벤트 샤프트 축이 휘는 경우, 뭐 애초부터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회전하다 보면 축이 휩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축이 어디가 휘었는지 알아내는 기법들이 진동으로 가능합니다. 기어가 문제 있는지, 베어링이 문제 있는지, 축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날개의 주파수, 그다음에 유체 서지, 캐비테이션 문제들, 워터 해머링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바닥이 깨지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이 크랙이 가지 않았는가, 공진이 있는가, 공진을 왜 저넣습니다. 이런 등등을 파괴하지 않고 진동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비 진단의 제일 핵심인 진동 기술입니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한번 보면요. 이 스펙트럼의 패턴을 보고 알아냅니다. 뾰족뾰족한 곳들, 이게 1X, 2X 이런 식으로 아까 알아낸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동시에 화면에 뜨면 그걸 보고 이 기계가 지금 어디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에 잠깐 살펴보면 이 뾰족뾰족한 부분만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그 상태만 알 수 있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그 크기가 바로 지금 아마 오늘 이것만 아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까 서클이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반복 온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본식으로 하나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A라는 진부를 갖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변이, 얘는 속도, 얘는 가속도입니다. 진동은 변이, 속도, 가속도를 서로 미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측정을 어느 하나라도 선택한 다음에 그걸 서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왜 진동의 크기를 하나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냐라고 하면 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세 가지 주 단위로 표현한다고만 아십시오. 이게 변이로 표현해야 되는 기계가 있고요. 속도로 표현해야 되는 건물이 있고 가속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동은 이렇게 쉽사리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기계들은 속도로 평가하자라고 얘기는 했죠. 또 슬리브 베어링은 또 변이로 하긴 하지만요. 또 변이, 속도, 가속도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수식에서 어떤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 주파수항이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주파수항이 하나씩 미분하면 하나씩 더 튀어나오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 오메가 자승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주파로 갈수록
가속도가 더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파로 갈수록 변이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동을 서로 다른 단위로 쓰게 만드는 이유죠. 진폭은 또 보조 단위를 써야 되는데요. 이거 보조 단위를 또 달리 쓰면 전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야, 난 진동을 측정했더니 뭐 10이 나왔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측정했더니 야, 너 속도로 측정했어? 나도 속도로 측정했는데 나는 5밖에 안 나왔던데 너 어디 측정했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피크라는 단위를 어떤 사람은 아까 썼고요. 또 아까 10이라는 양반은 또 피크를 단위로 썼습니다. 이게 바로 틀린 거죠. 이제. 나는 여기까지를 쟀다, 진동을. 나는 진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은 단위는 바로 이제 RMS라는 단위를 씁니다. 노스 아메리카 기준은 이제 카나다랑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네들은 속도의 진폭을, 보조 진폭을 이제 RMS를 안 쓰고 피크를 씁니다. 나머지는 다 RMS예요. 그래서 주로 변이는 피크 투 피크를 보고 속도는 RMS, 그 다음에 가속도도 RMS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저기 앞으로 가서 한 번만 우리가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 그래프가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하라는데 여기 좌측에 이제 Y축을 보면 우리가 이제 X축은 헤르츠 아니면 시간, 주기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Y축은 여기 말한 이제 어떤 단위가 나왔다. 이제 좀 아시겠죠? 피크 투 피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인 미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크론, 마이크로미터로 본 변이 값이고 피크 투 피크로 난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단위가 있고 부 단위가 항상 써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틀리면 A를 말하는 사람하고 B를 말하는 사람하고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다음은 이제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케이블 통해서 계측기에 들어오고 우리 NI 시스템도 다 그렇죠. 그래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핸드헬드 타입부터 비롯해서 다채널 아니면 핸드헬드 전문 이제 데이터 콜렉터, 뭐 온라인 모니터링, 프론트엔드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종류가 있고요. 분야별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비들 예를 들어 컴패니어가 어떤 기능을 하냐고 하면요, 이런 온라인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 연구 분석용 기능도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채널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렇다는 거를 대충 알고 계시고요. 센서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센서를 엉뚱한 센서를 선택을 하면 이거 잘못 선택했네, 측정이 안 됐네,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이미 수준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측정을 해놓고 측정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진동인가 보더라. 나중에 보면 이거 뭐 주파수 렌즈를 하나도 안 잡아놨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 막 3만 Hz 잡아놓고서는 노이즈가 크네 어쩐지 막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센서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가속도 센서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변이 센서는 이 저주파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다음 속도 센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비용도 비싸고요. 어떤 일정 주파수에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센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이 센서를 부분은 변이 센서를 측정해서 변이를 구하고, 가속도 센서 측정해서 가속도 또는 속도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혹시 변이 센서를 측정해서 가속도 값으로 변환한다거나 가속도 센서를 측정한 다음에 변이 값으로 변환 쓴다는 것은 조금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금 진동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변환만 가능해요. 단위별로요. 변이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슬리 베어링에는 이제 이런 센서들이 X, Y로 박혀서 축의 거동을 직접 비접촉으로 측정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아주 다양한 군들이 있고요.
뭐 지진도 가속 센서로 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온에서도 잴 수가 있고, 이 안에 피해조 소재라는 것이 있어서 대체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진동 압력을 갖다가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센서가 선택을 했으면 설치도 잘해야 되는데, 설치를 뭐 자석으로 턱 붙여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메탈 본드를 붙여 놓은 게 그게 이제 다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스터드 마운팅, 이게 또 볼트, 이제 나사죠. 나사 타입으로 해놓은 부분이 가장 좋고요. 가장 좋다는 것은 공진 주파수가 이제 가장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측정할 테니까, 그죠? 여기 5kHz 때, 그죠? 이 자석은 고유 주파수가 한 여쯤에 있기 때문에, 자석은 때문에 요즘 한 3kHz 이내에서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탐침봉 뾰족한 거 이렇게 대는 거 보시죠? 손으로 대서. 걔는 고유 주파수가 3kHz대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1kHz 정도밖에 측정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고정을 잘 해놔야 됩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스터드 마운팅을 한다. 나사 타입으로 고정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본드를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측정 포인트는 기계에 아이고 우리가 위에서 측정할까 아니면 옆에서 측정할까, 그 정도의 측정에서는 이제 아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기계라면 원래는 우리 정밀 진단이 이렇게 합니다. 이 모터의 안쪽에 수직 수평 축방향, 모터의 바깥쪽에 수직 수평 수방향, 펜의 안쪽 베어링을 마찬가지 세 방향, 바깥쪽을 세 방향, 이렇게 해서 총 12군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측정인데, 센서가 어디 그렇게 많은가요? 그래서 적당한 포인트를 골라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설비당 한두 포인트? 그게 일반적입니다. 진동수를 또 어떻게 몇 헤르츠까지 난 볼 것인가도 또 중요합니다. 그게 설비가 감춰져 있는 어떤 성능, 아까 오더 어널시스라고 있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제 60Hz로 돌아가는 모터라면 거기 이제 3배 정도까지는 측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어박스가 있으면 만밀림 주파수라는 게 기어 이빨수 곱하기 회전수인데, 기어 이빨수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지금 회전수가 60Hz면 6000Hz네요. 6000Hz의 3배 정도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기기의 구성 요소를 다 알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초도 측정할 때는 모터 회전수의 7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면 거의 대부분의 주파수들이 개들비 주파수를 담을 수 있어서 이 영역을 그렇게 정해주면 나머지 주파수를 다 관찰할 수가 있죠. 너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이제 세밀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라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름대로 방법이 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이상 진동의 종류를 이제 각 병을 패턴을 합니다. 일단 그래프는 진동 그래프는 3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웨이브폼, 그 다음에 트렌드라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뭔지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웨이브폼은 되게 정밀하죠. 웨이브폼에 대한 것을 점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에 찍는 겁니다. 이걸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브폼을 FFT 분석해서 나타낸 주파수 선도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병명들을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시간 필요되니까. 언밸런스 불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 질량이 쏠려 있으면 진동이 높죠. 얘는 소위 1X라는 놈에서 높은 진동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특징도 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선도도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른 쪽은 좀 적죠. 방향성도 띄고 이제 이렇게 웨이폼도 이렇게 정연파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축정열 분량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결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축정열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축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근데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죠. 그러면 진동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두 번째 형님,
2x, 3x가 높고요. 약간 화면도 시간파형도 이렇게 약간 두 개가 주파수가 합쳐졌을 때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느슨함, 루스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케니컬 루스니스라고 하고요. 이 볼트가 떨어지거나 어떤 크랙이 가거나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어느 바보가 기계에 볼트를 뺀 상태에서 돌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스니스는 어떤 기계가 파손이 됐거나 고정되어 있는 바닥이 어떤 크랙이가 있거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일 경우거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측정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패턴이 아주 틀리죠. 그리고 오더가 여기는 오더로 나타냈어요. 아예 X로 1X, 2X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됩니다. 한번 돌 때마다 어떤 크랙이 있으니까 가진이 따닥따닥따닥 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향도 독특하죠. 약간 충격처럼 톡톡톡톡 칩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구름 베어링 결함은 이렇게 X하고 또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회전할 때마다 각 요소들, 이게 여기 볼이라고 하고요. 여기 내륜, 외륜, 잡아주는 리테이너 또는 케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회전 속도랑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기 보면 이 회전수 자체가 정수배가 아니고 BPF라는 것의 몇 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BPF 자체가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고요. 웬만하면 소프트웨어 이게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어가 문제 있을 경우, 기어는 아까 보면 좀 X가 딱 들어맞아요. 이수 곱하기 회전수인데 이렇게 여기 21X, 20X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여기 GMF라는 이 주파수가 이제 이렇게 높다고, 고주파이 높다고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기어 이빨이 이제 항상 닿으면서 충돌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GMF는 항상 있는 건데, 이게 이제 GMF의 2X, GMF의 3X가 어떤 부분이 또 패턴을 보이면 뭐 기어 축간에 축전율이 안 좋니, 뭐 크랙이 갔네, 또는 뭐 백래시가 크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생되는 또 병명들이 생깁니다. 이건 슬리브 베어링 경우고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막이 있을 때 위치가 이제 오일 홀, 여기 이제 슬리브 베어링 경우는 아까 볼처럼 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액체가 채워져 있고요. 이 회전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액체가 또 따라서 돕니다. 액체는 축보다 빨리 돌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 0.48x 이 부분이 바로 오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파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진동이 커지고 이 오일 때문에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일 때문에, 단지 오일 유동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많이 관찰을 해야죠. 공지는 또 기계의 암 같은 부분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떤 부분에 포스가 가중 주파수가 움직이면 밑에 숨어있던 고유 주파수를 건드려서 그 부분만 가면 진동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뭐 설계상에서 이미 가만히 돼야 되는데 대체로 뭐 파이프도 설치하고 뭐 덕트도 붙고 뭐 하니까 실제로는 현장에서 또 다시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안 했었지만 진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공기 위험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설비 상태 모니터링 개요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요. 아주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는 거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어떤 설비의 모형, 이건 이제 터빈이죠. 보통 발전소에 관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m쯤 되는 큰 설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개 있죠. 발전소에. 이 굉장히 다양한 축이기 때문에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센서들을 받고 여기 있죠. 센서들이 다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두 개씩 받고 아주 모니터링을 아주 중환자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기계 본체인데 여기에 각종 센서가 물리고 얘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죠. 실제로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평생 이거 한 번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 프로텍션이 있고 프리딕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부 다 프로텍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높으면 기계를 세워요. 큰일 날까봐. 이게 프로텍션입니다. 기계를 보호하자. 사고를 방지하자. 근데 요즘은 프리딕션 개념의 분석 기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가 고장날지, 언제 고장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병명이 뭔지까지 그거를 감안을 해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죠. 트렌드, 스펙트럼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근데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 너무 가격이 비싸요. 실제로 터빈 같은데 한 발전소에 한 3, 4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할 수도 없어요. 터빈도 센서가 군데군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설비를 중요도를 우선 순위로 해서 어떤 것은 그냥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진동계로만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정밀 진동 계측기로 데이터 콜렉팅 하면서 돌아다니고 어떤 것만 바로 이제 모니터링을 기법합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비겠죠. 멎으면 큰일 나는. 그래서 우리 상류층만 하여튼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중환자처럼. 진동 기법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오더 애널리시스는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고요. 좀 더 분석하기 어려운 기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어디가 더 아픈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트랜지언트 테크놀로지라고 애초에 아까 트렌드를 그리면 요 점 하나를 보는데 이걸 그냥 모조리 다 잡아놓은 거예요. 317을 그러면 컴퓨터가 깨지겠죠. 많은 용량 때문에. 근데 317이 항상 저장되는 건 아니고 과거 건 버리고 새롭게 잡고 과거 건 버리고 하는 기법들이에요. 진동이 높은 부분을 따로 분석해서 알 수 있어서 그때까지 이제 근본 원인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실어져 있고요. 네. 시스템 사례를 이제 한번 설명드리고 끝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속도가 일정할 것이다. 일정하니까 이걸 분석도 하고라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상태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 속도가 변하는 경우 회전 속도가 변하는 우리 KTX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죠. 그런 경우는 거기도 이제 엔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어박스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진동하고 윤활, 일단 온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했으니까. 그때 이제 국제과제로 개발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속도를 변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까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계산표를 넣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감속기가 이제 5열짜리 감속기로 되어 있고 각 부분에 속도가 계속 바뀌죠. 근데 이 시속으로 넣었을 때 시속 몇 킬로일 때 어떤 주파수가 발생되는가를 이제 표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속도가 나오더라도 이런 파라미터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RPM으로 또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단 여기 이제 진동량 가지고만 쟀습니다. 요거를 다 합한 값이 바로 우리 진동 오버롤이라는 값이에요. 우리 진동 계측기 이게 화면에 있는 조그마한 계측기 보시면 1.3, 4.5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진동인데 요 값만 보여줍니다. 오버롤 값. 그게 진동량. 근데 진동량은 여기 있는 주파수, 여기 있는 주파수, 여기 있는 주파수, 여기는 모두 이제 어떤 자승의 루트를 씌워서 합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이 되겠죠. 이렇게 한 점. 합치면. 그 점보다 이 알람선이 높으면 알람이 안 나는 거고, 이 점이 이보다 높으면 알람이 치는 그런 게 이제 오버롤 알람 개념이죠. 근데 이제 진단 기능이 있는 이 주파수 대역별로 서로 1X, 아까 말한 1X 배웠죠? 질량 불평, 2X, 그다음에 축적열 불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철도 시스템이거든요. 속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에 따라서 어떤 거는 또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RMS라고 돼 있죠. 어떤 부분은 또 내려가요.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서로 해서 상태가 나쁠 때 그놈도 나쁜 것을 잡아내면 그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정확한 값을 이제 정확한 고장 시점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바로 PHM입니다. PHM.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정확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고장 시점을 예측하는 것.
그게 PHM. 뭐 향후의 모니터링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철도 모니터링에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기술 인증 받은 겁니다. 그 진동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8446-2에 대한 교육이 뭐 한 국내 한 4-5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투자하신 만큼 거둘 수 있죠. 진동은 뭐 어려운 부분을 이기도 하지만 또 결실도 낼 수 있어서 공부를 하신 만큼 아는 것이 됩니다. 소프트 엔지니어가 가질수록 더 파워풀한 재능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전략 마케팅 김종호 과장입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서 해외 듀크 에너지사의 적용 사례와 함께 설비 진단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모니터링이란 설비 및 장비를 모니터링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직접 장비를 측정했었던 방식에서부터 현재는 온라인 예지 보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컨디션 모니터링 영역이 발전해 왔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I2사의 컨디션 모니터링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도 오더 아나리시스 툴킷을 시작으로 2004년도 컴팩 리오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 앤 바이브레이션 메저먼트 스윗, 2007년도에는 FIS사의 컴팩 리오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독일에서 출시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컨디션 모니터링 통합 소프트웨어인 NI 인사이트 CM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NI사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된 데이터를 상위 서버에 연동하는 영역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의 컨소시엄들과 협업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HM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부 윤병동 교수팀은 작년도 2014년도 PHM 데이터 챌린지 컴피티션 위너로 선정되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포 인텔리전트 메인터넌스 시스템인 이 IMS 학회 같은 경우는 랩뷰를 통해서 프로그노스틱 모델링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지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을 랩뷰로 개발하였고, 신호 프로세싱과 추출, 데이터 리덕션 기능, 그 다음에 대상체의 상태와 오류 진단, 그리고 성능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랩뷰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IMS 학회에서 개발한 그 랩뷰 툴킷의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에서 IMS로 검색을 하시거나 프로그노스틱 모델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본 툴kit에 대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는 약 한 15년 동안 컨디션 모니터링 영역에 종사하면서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라인 부분의 차이나 스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보유하고 있고, 마이닝,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는 슐름베르거, 미국 유전사업의 자원관리회사인 슐름베르거사의 데이터 컨디셔닝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NI가 케이스 스터디로 보유를 하고 있고, 윈드 터빈에 대한 부분, 파워 제너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듀크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유지 보전에 관련된 기술들을 살펴보면 이 점선 부분이 실제 고장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비를 고장 날 때까지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비가 비싸지 않거나, 또한 이런 다운타임에 의해서 결함에 의해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이런 경우를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 어떤 피리오딕 메인터넌스, 어떤 주기적인 관리입니다. 어떤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당 한 번씩 이러한 다운타임을 가지고 장비를 세우고 또한 라인을 세우고 유지 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다운타임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이너거스틱 부분은 진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fail 되는 시점은 물론 파악할 수 있고 fail 되기 전 시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장비가 고장 난 다음에 사전에 알람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유지 보수하고 또 라인을 갈고 장비를 교체하는데 장비가 고장난 시점 이후에 다운타임이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바라는 부분은 이 프로그노스틱 부분입니다. 직접 이 다운타임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예지 보전을 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프로그노스틱 영역들이 있습니다. X축은 오퍼레이팅 타임, 즉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Y축은 머신 헬스, 장비 수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비 수명이 당연히 줄어들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예지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전체 설비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 최선의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예지 보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 자사가 보유한 장비에 대한 이해와 산학협동으로 연구된 알고리즘 등을 우리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에 잘 적용해서 시스템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 데이터 획득을 통해서 예지 보전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컨디션 모니터링 분야의 원천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러시아에서 2009년도 10월 3일 수력 발전 터빈에 마운팅의 피로 파괴로 인한 사고로 지역 전체가 정전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12월 영국 스코틀랜드의 해안마을에서 마찰 연료인의 발전기 인클로저에 불이 붙어서 이런 풍력 발전 시스템에 불이 붙었고 마지막으로는 폭파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개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M&D 프로젝트라고 스마트 메저먼트 앤 다이너거스틱 프로젝트는 듀크 에너지 사례입니다. 우선 듀크 에너지부터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발전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약 58기가와트급의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믹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약 80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국전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거대한 기업인 듀크 에너지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듀크 에너지는 매달 6만 개의 진동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의 약 80%가 수집하는 데 사용이 되고 20%만 분석을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측정했을 경우 사람에 대한 오차, 그 다음에 수집에 대한 지루한 업무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약 80곳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빅데이터로 이런 플랜트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M&D 프로젝트는 듀크 에너지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다한 중요한 장비와 노후된 플랜트 교체 시기를 줄여보고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FGD, 즉 탈유황물 플루가스나 제로 액체 배출에 대한 장비들, 연소 터빈과 사이클 결합에 대한 신규 설비들은 고장이 났을 경우 굉장히 하이 코스트가 드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80%의 데이터 수집하는 시간을 줄이고 20%의 분석하는 시간을 더 늘리도록 주문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플랜트를 모니터링해라 라는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지시사항으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듀크 에너지에서 작성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10,000개의 장비에 약 25,000개의 센서를 데이터 어퀴지션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위 서버로 올리게 되고, 각 서버는 최종단 M&D 센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러한 시스템 구성도를 듀크 에너지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좀 세분화된 시스템을 살펴보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크리티컬 에셋, 즉 터빈이나 발전 설비, 중요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밖에 터빈이나
펌프나 워터펌프나 온도 같은 다른 그 장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카다 시스템을 통해서 M&D 서버로 올리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IMS나 PHN과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예지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기존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팩리오, 랩뷰, 그리고 디아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버로 연동하는 부분, 분석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실제 코딩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전체 센서로부터 데이터 서버로 올려서 분석하는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의 코딩과 부분,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R&D가 투입되어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인발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듀크 에너지사가 원하는 약 10,000개의 장비, 즉 펌프, 터빈, 그 다음에 밸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10,000개의 장비와 최종 30,000개의 센서를 약 2,000개의 컴팩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60사이트의 서버를 구축하여 최종 그 M&D 프로젝트 센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설명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하인즈 공장에서 워터 펌프를 순환하는 시스템의 컴팩리오를 계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측된 데이터는 우선 알람을 띄우진 않았지만 M&D 상위 서버에서 고급 패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편차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감지된 데이터는 가운데 있는 스페셜리스트 그룹, 즉 스페셜리스트 그룹에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일정한 알람을 가지고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그 일정 알람을 더 세분화돼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그룹들이 데이터를 원격으로 로그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열어보고 맡긴 흡기 밸브의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전문가는 각 공장의 중단 일정과 유지보수 일정, 스케줄 등을 호출하거나 그 다음에 지시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한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다음 알람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분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 듀크 에너지는 NI를 사용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G나 에머슨, 슈나이더, 로크웰 등 너무나 벤더 스페시픽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꼭 그들만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I 서버나 ENDA 등 다양한 솔루션 등을 접합할 수 있었어야 되고, 이러한 라이센스가 심플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듀크 에너지사에서 적용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인사이트 CM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인사이트 CM 소프트웨어는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의 랩뷰처럼 각각 부분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로 클릭과 설정 등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빠른 회전부, 동적, 그 다음에 느린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동적과 정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떤 특정 샘플 포인트가 아니라 웨이브폼 데이터나 알람, IT 인프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서버에 접속해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과 장비에 대한 인증을 통한 권한 설정,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인사이트 CM 엔터프라이즈의 구조는 크게 가운데 인사이트 CM 서버와 인사이트 CM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CM 서버는 각종 플랜트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저장된 데이터를 각 연구원들, 그 스페셜리스트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후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 CM 엔터프라이즈는 인사이트 CM 서버와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NI 인사이트 CM 서버는 윈도우 기반의 서버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 가능한 장비 리스트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장비에 대한 채널, 그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을 다 인사이트 CM 서버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한 부여를 이 보안 프로그램에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밑에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이 적혀 있는데요. 인사이트 CM 서버에서 상위 기간으로 백업하는 미러링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인사이트 CM 서버에서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 등을 전부 다 여기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알람을 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장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한 권한 등을 이 인사이트 CM 서버 단에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모니터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터빈이나 발전, 그 다음에 원자로 같은 비즈니스 운영에 가장 중요한 고가의 회전 기계들, 그 다음에 이런 회전 기계들을 보조할 수 있는 밸브나 보일러 같은 보조 역할을 하는 주변 장치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도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주변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크리티컬한 에셋을 모니터링하는 빠른 회전 기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주기적 이벤트와 그다음에 과도적, 그다음에 주기적 이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히 회전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알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상위 리미트 3600rpm, 하위 리미트 750rpm 이하로 들어왔을 때만 데이터를 스트리밍해야 하는 어떤 이벤트 등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데이터 익스플로러입니다. 디아뎀이라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디아뎀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데이터를 저장했던 부분에 대한 계층 구조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웨이브 폼과 각종 스펙트럼에 따른 분석을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로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접근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트랜지언트한 빠른 회전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오빗이나 어떤 샤프트, 그 다음에 보드 플롯 같은 걸 통해서 분석하는 데 사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단의 그래프뿐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런 엑셀 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익스플로러에 포함된 다양한 분석 기능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한 IMS나 PHM에서 있는 예측 진단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포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속의 오랜 기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주기적 이벤트 같은 경우는 NI 컴팩리오의 9068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고, 빠른 회전기계, 회전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트리밍은 NI 컴팩리오 9024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그 신문에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경영기획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긴축경영은 51.4%에서 66.7%로 늘어날 거고, 회사에 대한 경영을 확대하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14.3%에서 14.7%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상 유지를 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34.3%에서 19.6% 줄였는데요. 어느 때보다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도 많이 감소되었고, 어느 때보다 대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장비랑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들으시고 신청한 고객분께는 평가판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컴팩리오 하드웨어를 한 달 동안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 인사이트 CM 서버와 인사이트 CM 데이터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NI 컴팩리오 9068, NI 컴팩리오 9024를 가지고 현재 보유한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체적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